역방상각의 그 대립관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회주의권인 북한과 소련, 중국이 손잡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권인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손잡고 대립하는 구도를 오늘 또 많이 전문가들조차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제정치적으로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미 1972년에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중국의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라는 이름 하에 체코슬로바키아에 무력으로 침공을 하고 1969년에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한 이후에 중국은 소련이 중국의 최대의 적이라는 생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1971년에 키신저가 중국에 들어가게 되고 72년에 닉슨의 방중이 있으면서 미중 간에는 거의 군사동맹화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따라서 냉전이 가장 치열하던 70년대와 80년대에 미중 간의 관계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냉전적인 대결을 벌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군 현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준 나라는 미국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공개된 일부 사실에 의하면 중국 신장 지역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섭니다. 소련을 감시한 레이더를 설치하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 중국이 오히려 미국과 손잡은 겁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북한은 여전히 이 두 나라와 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 소련이 먼저 북한을 배반했습니다. 1990년에 들어서자 한국과 수교를 해버립니다. 북한의 그 반대로. 그러니까 중국도 1992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수교를 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겁니다. 이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얼마나 모든 사회주의권이 붕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믿었던 가장 큰 형님이 둘이 싸우고 그러다가 작은 형님이 큰 형님을 배반하고 최고의 적이었던 미국과 손잡고 오히려 군사동맹화하고 그 큰형님마저 말하면서 러시아로 변하면서 한국과 손잡아버린 겁니다. 수교를,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게 이제 북한이 1990년대 직면했던 현실이고요. 사실은 북한은 어때요? 괴물처럼 보입니까? 북한이? 제가 말 잘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하고 DNA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으로서 그 특징은 뭐냐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대책 없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처럼 미국을 뭐라고 하죠? 미국 놈들 말이죠. 아주 우습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은? 네, 떼국 놈들하고 중국 놈들 맨날 입에 붙이고 살잖아요. 일본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히 일본한테 지면 억울하고 분해질 거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될 것 같고. 근데 국력으로 따지면 일본은 한국의 5배입니다. 야, 5배나 센 놈한테 진다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을 싸잡아서 욕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의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죠. 산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중국의 성 하나, 한국에 제일 가까운 산동성의 인구가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그 밑에 있는 허난성의 인구가 1억이고요. 광동도 9천만쯤 될 겁니다. 그죠? 스촨도 1억이고요. 중칭시까지 합치면 1억 3천입니다. 이 성 하나도 안 되는 이게 지금 그렇게. 근데 북한도 똑같습니다, 보면.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핵을 쏘겠다고 공갈협박을 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북한을 중국이 이뻐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중국 놈들을 입에 달고 산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한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일성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소파와 친중파 엘리트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 중에 일부가 중국으로 도망갑니다. 일러 바치죠. 형님, 저 김일성이라는 놈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중국을 방문했던 소련 부산 코시킨하고 한국전쟁의 중국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홍덕화이가 평양으로 날아갑니다. 김일성한테 다 돌려놓아갑니다. 원상복귀하라고. 김일성이 말을 안 들으면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 그 비밀 정문에 가면. 김일성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굴복합니다. 원상 회복시키죠. 그게 1956년입니다. 2년 후에 물론 김일성이 다시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일성이 뼈저리게 배웠던 것은 절대 강대국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놈들이 언제든지 나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이 나온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버티는 수밖에 없겠구나. 북한은 중국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중국도 북한은 그런 북한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바로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정치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용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권력과 이해관계로 거의 다 설명이 가능한 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미중이 그렇게 지금 으르렁거리느냐. 이 소련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공동의 적이 없어진 거죠. 미국의 1급 천하가 된 겁니다. 단급 천하가. 그런데 미국의 기존의 군사력과 기존의 어떤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던 동맹체제를 유지하려면 잠재적인 적이 필요한 거죠. 그 대상이 중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중국에 대한 압력을 무지막지하게 이제 가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중국이 너무 빨리 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국이 이미 일본을 경제적으로 앞질렀고요. 종합국력에 있어서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에 있어서 일본이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형님 노릇을 했는데 그 역할을 이제 중국이 맡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두 가지 선택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어떤 선택이 있겠습니까? 중국에? 우리는 본질은 모호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복이냐 싸우는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협력은 중국에 불복하는 겁니다.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불복하는 거고요. 그건 협력체제로 가는 거죠. 동북아 협력체제로 간다는 것은 즉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미국과 동맹체제를 훨씬 강화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거죠.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독으로 중국과 맞서서 이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1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안고 있고 이것을 10년 내에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5천억 불이 국방부에서 나와야 됩니다. 매년 500억 불 이상을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미국이 레드라인이라고 했던 화학무기를 사용해도 미국이 주권을 보장했던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들어와도 미국이 개입을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그런데 하물며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립할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이미 2005년에 결론을 내렸어요. 대중관계에서 첫째, 중국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다. 중국의 부상을. 두 번째, 그러한 중국을 냉전 시대의 봉쇄 정책으로 막을 수는 없다. 세 번째, 중국의 앞으로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행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로 견인해내야 된다. 라는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의 국제체제는 미국 중심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 수혜자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상관자라는 개념을 중국에 이미 부여했을 때 미국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결할 의사가 없다는 걸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은 불가합니다. 전쟁 없는 경쟁과 세력전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다른. 그랬을 때 미국은 일본은 바로 미국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돈을 상당 부분을 일본이 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 아베가 바보입니까?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가문에 가장 우수한 그 도쿄 대학을 나온 친구입니다. 멍청하고 바보스러워서 그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념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현재 국가 총동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게 완전히 눌릴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가의 모든 국력을 동원시켜서 중국에 맞서고 그것을 미국 형님한테 보여주고 미국 형님의 지지를 받아내서 버티자. 라는 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그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역사 문제라든가 얘기를 해도 일본은 안 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국제구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본 나쁘다고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죽을 겁니다. 대신 미국이 생각하는 가치라든가 그것까지도 자꾸 얘기하니까 야 임마 그것은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 판도에서 살아갈 길은 결국은 핵이다. 이게 답인 겁니다. 핵으로 계속한다. 라는 것이고 북한이 조용히 미국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2007년에 김계관이 뉴욕에 갔을 때 북한의 육자회담 대표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키신저를 만났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만들어냈는데 여기까지는 다음 표. 북한이 만약 현재 가진 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해준다면 그 다음은 김계관의 얘기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위해서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이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북한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중국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다. 북한이 미국을 위해서 해주겠다. 오잉? 거짓말 같죠? 실화입니다. 물론 미국은 곧바로 그 다음날 한국하고 중국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이 그러던데. 중국은 미국 고마워. 원래 북한 애들 그런 놈들이야. 라고 했는데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 이면에 무슨 얘기가 옮았을지를 중국은 아직도 궁금해할 겁니다. 어떤 일이. 근데 당시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였죠. 중국과 유난히 가까워 보이던. 그래서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한국과 중국이 손잡고 북한과 미국이 손잡는 구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핵을 가진. 북한의 핵은 중국 국경에 가장 가깝습니다. 북한의 핵은 소련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의 코앞입니다. 북한의 핵은 도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서울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구도가 있습니까? 그게 미국을 위해서 일해주겠다는데. 어때요? 여러분이 전략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한이 놀라운 수를 던진 겁니다. 미국한테. 과연 여기서 한중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도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북중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한중 관계에 대단히 강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누구죠? 아슬아슬하죠? 저기 한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은. 북한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과거에 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북한이 훨씬 더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바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저렇게 할 거라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틀릴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바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현재 저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G2 체제가 이제 도래했다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거의 동등할 정도로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힘이 세진 겁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아직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강대국은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걸 싫어합니다. 미중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자고 중국이 바로 신형 강대국 관계를 최근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핵심은 뭐냐면 서로 간의 전략적 이익과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 주자 합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에게 있어서 핵심 이익에 속합니다. 북한은 물론 논란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 이익 혹은 핵심 이익에 속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그게 다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 이익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북한이 중국에게.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대 이익 지역에 들어갑니다. 즉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지역과 미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겹칩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서 미중의 합의를 넘어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2011년과 2013년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 했는데 이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미국과 중국의 지금 생각입니다. 우리의 이익들을 다 반영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중의 합의에 의해서 현상 변경은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은 어떻게 볼 것인가, 북중관계를. 이게 제 화두였죠. 혈맹관계냐, 정통적인 우호협력관계냐, 이게 공식적인 중국이 현재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중관계를 혈맹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라고 미중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체제 들어서면서 북중 간의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사실 10년 전에 후진타오가 대외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북중 관계는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한다라는 방침을 정한 바가 있고 2003년에 당시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이름 까먹었다. 조명철 이 중국을 방문해서 우리는 혈맹관계라고 했을 때 후진타오가 바로 그 앞에서 혈맹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관계다라고 교정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절대 북중관계를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절대 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중관계는 혈맹이 아니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정상적인 국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핵심은 뭐냐면 국가 이익에 준해서 중국이 북한을 향했다는 겁니다. 한반도 위성사전. 북한 어디 있죠?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중국이 과연 저 없는 저 공간을, 까만 공간을 안심하는 이 버퍼존이구나. 이쪽 세력으로부터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버퍼존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끊어진 다리처럼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장애가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바로 중국은 현재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네, 남북 간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고요. 북중 간의 교역은 61억 불, 한중은 2,200불입니다. 2015년 되면 한중은 3,000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달성할 겁니다. 그 격차라면 즉 중국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북한은 상대가 안 됩니다. 중국에게 한국은 제3의 교역국입니다. 결코 간단치 않은 나라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동상태 에너지 중국이고요, 북한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에 서로 이해가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오늘날의 중국을 살린 게 북한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죠. 그래서 북한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니네 우리 없었으면 니네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45년에 국공내전이 터졌을 때 북한은 이미 정권을 내부적으로 이미 소련에 의해서 이제 김일성 정권이 사실은 포착돼가는 과정이 있었고 국민당군이 먼저 공산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약속을 깨고. 그래서 거의 공산군의 주력군을 섬멸했습니다. 지리개멸 상태에 빠졌는데 동북 지역에서 그때 공산당군이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건너와서 거기서 치료받고 도망가고 북한에서 무기와 각종 이것들을 다 대줬습니다. 만들어서. 그 시간을 벌어서 공산당군이 다시 전열을 수습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옛날의 소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전통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미국에 대한 불신, 미중 경쟁, 한국에 대한 낮은 신뢰, 여전히 한중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미국 편이 된 거죠. 그리고 북한 불안정 상태가 되면 중국은 아주 그걸 껄끄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미 2억에 달하는 그 소위 말 떠도는 인구가 있어요. 그리고 8% 이상 성장을 해야지 1,0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200에서 1,400만 명이 매년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 일자리가 없는 그리고 떠도는 인구가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해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보장제도가 다 무너져 있어요. 과거 사회주의권에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그걸 못 해줍니다. 그런데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나빠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일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곧바로 일본과 한국과 미국과 적대관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방세계와도 적대관계가 들어가고 그 결과는 중국에게 참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왜 그러냐면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이 불안정한 상황을 감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걸 이용합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깰 수 있는 데가 역량이 있다는 걸 자꾸 보여줍니다. 똑같죠. 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는 시점은 미중 간의 관계가 나쁠 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 합니다. 좋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곧바로 미중 간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한중 관계가 틀어지고요. 한중 관계가 좋을 때 북한은 도발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략적 입장에서 아직까지 북한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중국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 안정을 위한 그 시점에서 주변 환경을 불안정하게 했을 때 중국이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북한이 할 수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행태를 보면 때로는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이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경제 지원, 그 다음에 군 현대화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중국이 그걸 안 들어주고 있죠. 현재 중국의 국력이면 북한에 돈을 주는 건 아주 쉽습니다. 북한군 현대화를 해주는 것도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날 북중 관계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사실은 많이 돼서
중국 내에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전략사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발전 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과거 시진핑 시기에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듣는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전통적 지정학파에 속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90% 이상의 한반도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오면 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오죠. 우리 전문가들이. 그런데 중국의 주류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중국이 발전 도상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한 외교안보 정책을 해야겠다는 주장들이 후진타오 시절에는 주류였습니다. 중국이 발전 도상국이면 미국과 싸워서는 안 되고요. 안정이 최고입니다. 경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평도라든가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이 계속 안정을 외쳤던 것이 중국이 멍청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중국의 가장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옳고 그름, 정의, 부정의가 우선이 아니고 국가의 목표에 따른 나름대로 전략적 어떤 판단에 따라서 사실은 강조했던 그런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시기 들어서면서 중국은 이제 스스로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으로서 세계 전략, 지역 전략, 한반도 전략을 다시 숙고하는, 재검토하는 과정 속에 지금 들어갑니다. 많은 우리 사람들이 지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약소국인 거죠. 약소국이 강대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북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북한을 압박했고 김정은은 새로운 중국을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한중 관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느냐 하면 바로 중국이 새로운 대외 전략을 구상하면서 미국과는 새로운 강대국 관계로 내드락 상태에 들어가고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결과 갈등을 하진 않지만 직접적인 충돌은 군사적 충돌은 없지만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강대국으로서. 그러려면 중국이 어디다 신경 쓰겠습니까? 주변국에 신경 씁니다.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강대국 관계를 우위로 전환시키겠다는 거죠. 그럴 때 제일 약한 고리가 아마 동남아와 한국일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한중 관계가 대단히 좋은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중국이 그 단계를 넘어서면 역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좋게 다가왔던 모습인 중국이 훨씬 더 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중국과의 갈등에 있어서도 역사 문제라든가 제가 우려하는 이호도 문제라든가 중국이 훨씬 더 자신의 이익을 전제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로 전환할 겁니다. 저는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아마 5년 이내에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현실이고요. 그리고 2020년대가 되면 세계 1위의 강대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입니다. 따라서 게임의 룰을 재정립하는 문제를 가지고 미중 간에 치열하게 아마 그 갈등과 서로 간의 그 협력과 이것이 반복되는 그 파고의 대단히 커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게 2020년 될 겁니다. 우리로서 훨씬 더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게 될 겁니다. 자, 현재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중국 외교의 DNA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중국 외교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표면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그 저변에는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이미 변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그에 합당한 전략을 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와 시도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은 한중 간의 관계도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한반도 전체를 아마 버퍼존화하려고 할 겁니다. 일본과 미국의 세력에 대해서. 과거는 북한만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북한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통일할 수 있게끔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계속 강경책만을 구사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최고입니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한 것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핵무장을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제4차, 제5차, 제6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구도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위상을 세우려면 미국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해야 됩니다. 즉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핵을 소형화시켜서 얹힐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하면 이제는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중국도 북한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하려고 북한은 반드시 할 거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판단입니다. 과연 이런 북한의 행태와 중국의 새로운 어떤 외교 전략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고민입니다. 단순히 과거처럼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걸 풀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의 국가이고 우리에게 가장 이익을 줄 수 있는 안보는 물론이고 국가였을 때 우리는 현승 전략이 최고입니다. 약소국 입장에서는. 제일 싸게 먹힌 전략입니다. 제일 센 놈한테 붙는 거죠. 우리 어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딱 봐가지고 힘이 제일 센 놈 옆에 딱 붙어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그 옆에 괜히 있다가 마주 죽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또 좋은 제가 말씀드린 굴복. 북한에 항복하는 전략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죠. 두 번째로는 적응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려는 전략입니다. 뭘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라면? 이기려면 계속적으로 대립을 강화하면서 우리도 군사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핵무장을 하고 그러면서 누가 먼저 거꾸로지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물론 전쟁의 위험도 불사해야겠죠. 그 상황에 되면.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거기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게 우리 현재 우리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마 숨겨진 혹은 명시적인 목표일 겁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했을 때 중국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최소한 중립화하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상 변경을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핵을 가진 북한과 그렇다고 굴복할 수도 없고 그죠? 어차피
남북관계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경쟁과 협력과 뒤엉키고 진흙밭에서 뒹구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준비와 마음가짐을 갖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자꾸 통일 얘기하지 말고 통일을 얘기해서 통일을 멀어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러니입니까? 제가 제안한 것은 연미화중협일교와 포국전략입니다. 미국과는 동맹을 유지하고 중국과는 아까도 봤지만 그것이 협력관계를 계속 지속하면서 시혜조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일본과는 협력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많은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합의해서 카스라 테프트 미락처럼 나눠버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인 일본과 미국이 세력권을 나눠버린 겁니다. 그게 카스라 테프트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중경국 외교를 통해서 혹은 지역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통해서 강대국들이 함부로 약소국들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일본도 비슷한 운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 꼬십니다. 야, 니네 강대국 하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중경국 하자. 왜 그러냐면 일본도 이제 2040년대, 50년대가 되면 인구가 1억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중국과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차라리 우리하고 협력해서 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가 살 길을 같이 도모하자. 그래서 일본과는 싫든 밉든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되는 우리가. 왜냐하면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도 비슷합니다. 상황이. 지금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거꾸로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미국도 이 지역에서 버티지 못할 겁니다. 강대국들 간에는 가장 핵심 이익 지역이라고 서로 했을 때 그 강대국이 가장 가까이 있는 핵심 이익 지역은 다른 지역의 강대국이 절대 손 못 댑니다. 쿠바가 그랬죠. 소련이 손들려다가 미국에 우크라이나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한반도가 어디 붙어있는지. 많은 걸 시사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운명을 타개할 수 있을까? 러시아는 잘 사귀어야 됩니다. 북한은 포자가 저게 포용하는 포짝이다 하고요. 포위하는 포짝이다 합니다. 두 가지를 결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끌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한 게 이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대는 연미통중의 전략,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연미화중의 전략. 혹시 신문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한 겁니다. 페이턴트. 그 다음에 연미협중, 이제는 연미협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은? 그 다음에 연미연중의 단계로 2050년까지 가는 그 단계. 즉, 세력 전이의 그 과정에 따라서 우리의 외교를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어느 강대국도 적으로 돌리지 않는 그 전략을 우리가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해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조상들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그런데 우리가 해보겠다고 지금 제안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중 관계는 연미 화중의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2017년에서 2030년이 폭풍의 시대일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실질적인 리더가 돼서 활동할 바로 그 시기가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리고 세계 국제정세에 있어서는 가장 폭풍로도의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운명을 정할 겁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제가 아니고. 예,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시에시니. 네, 저 팬더가요. 제 학생들이 제가 팬더 같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팬더입니다. 네, 저로서는 참 충격적입니다. 옛날에 부산 제비였는데 이제 팬더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질문하실게요.